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신용카드라는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결제수단인 이 카드는 양면의 날,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도구지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또 카드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경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또 IT 회사들도 인공위성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과 차세대 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경쟁 때문인데요. 위성을 너무 많이 쏴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을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IT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위성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를 살리는 특효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부풀려진 부채로 작용하면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 우리가 늘 주머니에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 오늘은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이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신용카드의 역사 그리고 글로벌 신용카드, 뭐 비자, 마스터 이런 회사들 등장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그냥 뭐 저녁 먹으러 가는데 깜빡 현금 안 갖고 갔네, 불편하네 해서 외상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아주 작은 발명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큰 영향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네, 뭐 80년대 이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명과 암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국가의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가적인 뭐 GDP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을 가져온다. 근데 여기에 도취돼서 그걸 2, 3년 더 끌고 가면 이제 어두운 면, 그늘이 나타나는데요. 2, 3년을 그 상태로 지속을 하면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역시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소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외상.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외상이라는 거래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친분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외상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비자 카드의 전신인 뱅크 아메리카드가 1958년에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에 사는 6만 명의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무차별 살포했다. 이른바 프레스노 드롭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기만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가맹점이 근처에 몇 개가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 손에 카드가 쥐어지면 그 카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으로 소도 잡는다. 그렇죠.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것을 1958년에 프레스노 드롭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미국인도 마찬가지더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전 세계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1980년대부터는 이제 다 외상이 가능해지니까 소비 심리가 변해집니다. 솔직히 가거나 지금은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나면 내가 부채가 생겼어. 없던 빚이 생겼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돈을 바로 끌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신용카드가 우리 소비 습관과 부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쓴다. 내일 모레 쓸 거 지금 쓰는 거다. 한 달 후에 쓸 돈 지금 쓰는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쓸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 앱 같은 거 생기기 전에는 밤에 뭐 하나 시켜 먹을까? 그러다가 마침 뭐 돈도 주머니에 좀 없고 물론 은행 가면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에이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결제 카드 다 등록돼 있고 배달 앱에서 딱 시키면 바로 오니까
안 먹을 거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 안 할 걸 소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원인이 되는 거라서 네. 이게 그냥 한 달 후에 쓸 거 오늘 쓴 거야. 한 달 후에 안 쓸 거면 오늘 안 쓰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MIT가 실험을 했어요. MIT가 드레이전 프락텔 교수와 덩컨 시미스터 교수가 공동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 대상을 2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현금 결제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또 다른 그룹에는 신용카드 결제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서 인기 스포츠 경기, 뭐 MLB나 뭐 미국 축구 같은 경기에 티켓을 살 수 있는 경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경매를 해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룹이 현금 결제 그룹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경매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야. 최소 2배 이상. 그 말은 내 돈 나가는 게 똑같은데도. 똑같은데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 그룹은 경매에 주저함이 있는데 내 돈이 눈앞에서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이 또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낸 게 있는데 이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의 차이는 내가 돌려받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차이로 발생되는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돌려받고요? 뭘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물건을 사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네. 현금을 우리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점원이나 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사라지잖아요. 내 지갑과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은 이제 사라진다. 이건 사라진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래서 예. 주저할 수밖에 없고 한 번 생각할 거 2번, 3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건데 반면에 신용카드는 카드 결제 끝나면 카드 다시 돌려받잖아요. 예. 내 주머니로 내 지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쓰는 데 대한 저항감이 약해진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소비 습관이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거나 많이 이제 유전자에 체화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오래되면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예. 실제로 신용카드는 미국이 원조잖아요. 미국에서 발명됐고 미국은 50년대부터 신용카드를 써왔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신용카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현금으로 쓰면 사람들이 아껴 쓴다고 생각하지만 네. 예전에 한 2000년쯤 전에 우리가 현금도 아직 안 쓸 때 그 옆집 가서 계란 사오려면 우리 집 닭을 갖다 줘야 되던 시절에 그때는 계란 사 먹을까 하다가 닭 한 마리를 갖고 가야 되면 또 푸드덕거리기도 하고 막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만든 게 불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든 게 넣어서. 이제 동전과 지폐를 쓰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가서 계란 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현금이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갑 밖에서 빠져나가면 막 아슬아슬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결제와 신용카드도 우리 몸에 완전히 익숙하면 신용카드 빠져나갈 때도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분명히 우리 돈과 지출을 관리하고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전제를 실현한다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1950년대 프레스너 드롭 그리고 최근의 MIT 실험 이 사례들을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덕분에 어쨌든 경기는 살아나고 단기적으로 1년에서 2년 반짝. 그래요. IMF 연구 보고를 보면 그래요. 네. 단기 처방으로선 신용카드가 내수 경기의 활성화와 그 내수 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텐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IMF 보고서는 3년이 한계라고요. 그 정책을 3년간 밀고 나가면 3년 뒤에는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와 경고음이 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비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지면 그렇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50년대에 했던 프레스너 드롭 같은 경우에 네.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에 자격이 없는 사람, 발급 자격이 없는 사람, 무자격 자격에도 발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왜 카드 대란 같은 게 안 일어났냐? 가맹점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그때는 마그네틱 카드가 없었어요. 네. 결제를 하려면 일일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마그네틱 카드, 뭐 IC 카드 등등이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 주면 바로 결제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에 그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이라는 사태로 경험을 해봤죠. 2011년에 김진국 등이 쓴 이 신용카드 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소논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카드 대란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 확대에 따른 카드사의 부실 그리고 가계의 신용불량자 양산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IMF 극복을 위한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용카드 남발과 현금 서비스 대출 증가를 눈감아줬던 정책 당국과 금융 당국의 방관이 대란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1999년부터 2001년 뭐 이럴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어떤 그 정책을 썼냐면 세 가지 정책을 썼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네.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제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게 하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있었어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쓰고 신용카드 네, 번호 예. 있잖아요. 그 전표에 나온 번호를 모아뒀다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매주 1억 원의 상금을 복권을 줬어요.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그걸 또 당첨자가 나오니까 네. 당시에는 로또처럼 그렇겠어요. 뭐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타였는데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현금 서비스 한도 폐지, 무제한 현금 서비스 가능. 이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드 대란 직전이었던 2001년에 국내 신용카드가 역대 최다였던 당시로 역대 최다였던 네. 3,100만 장이 발급됐고 현금 서비스 액수도 역대 최고액이었던 12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일정 소득이 없는 무자격자였거든요. 그 결과 IMF의 보고서대로 3년이 지난 2004년 4월에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382만 명이 양산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5%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어요. 카드 썼는데 못 갚게 됐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한도가 거의 제한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려막기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실질적으로 카드사들도 여러 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입을 권유할 때 소득에 대해서 걱정하고 결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카드 돌려막기를 권유해주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가도 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제활동 인구의 15%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니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의 그 효과를 보고 2003년이 전 2004년부터 힘들었다.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럼 2001년에 그 카드를 안 쓰게 했으면 내수 진작도 안 될 거고 그럼 그때부터 힘들지 않았을까요? 호미로 막을 걸 꼭 가래로 막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2001년에 뭘로 막았어야 될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소득이 얼마 없으면 적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발급해주면 안 되죠. 카드사가. 그게 맞는데 너도나도 소득의 안에서만 쓰도록 하면 그리고 또 소득만큼 다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소비가 줄어들고 움츠러들고 아끼게 되면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카드를 잘 썼으면 흥했을 장사들이 다 망하고.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했던 재밌는 실험 하나 또 얘기 드리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신용카드 부채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신용카드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된다. 자기 소득에 맞게 계산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거기서 10명 중에 9명이 신용카드 회사가 좀 사람들에게 신용 한도를 줄여야 된다. 현금 서비스액도 줄이고 쓸 수 있는 결제 이용 금액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걱정이 많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쓴다. 남들이 무분별하게 써서 그렇지.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지금 소비를 만족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 실물 경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때문에 한국 경제 정체가 휘청거렸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회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와, 나 이제부터 빚잔치 할 거야. 외상으로 소 다 잡아먹을 거야. 내일은 난 몰라. 오늘 살고 죽을 거야. 이 생각하고 카드 발급 받았겠어요?
카드 긁었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카드는 없애야 한다라는 게 아니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뭐 결제,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를 없앤다는 것은 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그 실험에도 사람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면 약 한 20일 동안 사용하더라. 네. 그런데 카드가 100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주면 네. 한 열흘밖에 못 쓰고 다 쓰더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득이 50만 원이어도 100만 원을 다 쓰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신조어로 나온 말처럼 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 월급이란 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내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는 텅장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월급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범은 신용카드예요. 근데 신용카드 그러면 사용을 줄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진작되니까 국가 경제도 좋고 정책 당국도 좋아요. 하지만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모호하다는 게 우리의 선을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은 실제로 그때 신용카드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쓴 시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70년대와 80년대 신용카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오히려 신용카드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사용이 보급화된 거는 99년 말,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절로 경기가 살아나니까 탈세도 막을 수 있잖아. 자영업자의 탈세까지 막을 수 있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대란이 터질 때까지 눈 감고 있었죠. 당시 카드 대란 당시에 이제 부총리였던 진념 전 부총리가 뉴스위크와 이후에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후회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란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01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태다. 그리고 2001년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보고 있었고 그걸 조절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대란은 없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장 눈앞에 경기 회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펼쳐지면 경제당국이나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정부가 이 유혹을 못 뿌리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월급은 내 소득은 내 한 달 소득은 뻔히 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신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 경기 불황일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불황기에 모두가 힘들어지면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현금이 부족해지고 불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안 쓰면 실제로 안 되니까 뭐 경기는 더 나빠지니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정책 당국은 은근히 신용카드 사용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현금은 없어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먼저 결제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부분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거기도 무분별한 소비라고 시비 걸 만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죠. 어떤 부분? 아침에 예를 들면 제가 콩나물 해장국 사 먹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무분별한 소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뭐 그것도 하나 먹을 수 있지라고 하지만 야 꼭 그걸 그렇게 7,000원, 8,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되냐라고 물으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분별한 소비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소비냐. 무분별한 소비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자신의 소득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가계 금융 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플랜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결국은 비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리볼빙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리볼빙 시스템이 뭐냐면 미국은 할부는 거의 없어요. 안 갚아도 또 우리는 계속 뭐 12개월 할부, 돌려 6개월 막아지는 거. 할부지만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은 내가 지금 카드 대금의 10%만 갚고 네. 나머지 90%는 다음에 갚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10%만 갚고 그 다음에 갚을게요.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리볼빙 서비스의 연 이율이 평균 11.6%예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장기 대출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리볼빙 서비스가 최대 20%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로 빚을 내는 거거든요, 리볼빙이. 근데 이 감각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리볼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러시안 룰렛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러시안 룰렛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갚아야 될 총알 한 발은 들어 있어요. 예. 6번을 이제 내가 쏘는데 한 번, 두 번 다 피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총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네. 다만 다들 무감각해져 있고 그게 경제 전체로 보면 그렇죠. 당분간은 괜찮은. 무감각한 근데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리볼빙 금액이 급증하면서 이 카나리아 노래 경고가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인공위성은 예전에는 그냥 나라에서 아주 필요한 곳에만 쓰려고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민간 기업들이 너도나도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용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저런 다양한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는 특히 모빌리티와 IT 업계들이 그런 움직임이 빠르다고 하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위성을 계속 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고 테슬라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인데 정확하게 원래 이 회사는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보면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성을 띄웁니다. 지금 한 2022년 초까지 한 3,000대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위성을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인터넷 세계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가 계속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로켓을 그냥 우리는 그 전에는 쏘아 올리면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술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로켓을 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공위성 쓰는 비용들을 예전보다 좀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인공위성 개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중국 회사인 지리자동차, 여기 이제 자동차사예요. 그래서 지리자동차가 이제 자체 개발하고 제조한 저궤도 위성 Gset-1 9대가 지난 2022년 6월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위성 말고도 중국 자동차 회사도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 때문에 이러한 그 위성을 쏘고 있고요. 또 이 지리자동차도 2025년까지 63개 위성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 최종적으로 240대 띄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직 띄우진 못했지만 일본에서 이제 혼다 자동차 역시도 비전 2030이라는 걸 가지고 2021년부터 약 5년 동안 6조 엔 투자해서 2030년까지 저궤도 인공위성 1톤 이하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로 잘 알고 있는 포르쉐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도 2021년 7월에 로켓 스타트업 기업에 이제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7,500만 달러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위성 산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을 쏘는 게 자동차와도 뭔가 시너지가 있다는 뜻입니까? 왜 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GPS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하는 GPS 있잖아요. GPS가 우리나라 GPS가 미국 위성을 통해서 지금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오차가 조금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m 정도의 오차가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뭔가 이제 위성이 잘 안 되는 데에서 나오게 되면 가끔씩 정확하지는 않는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또 위성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10m 정도의 오차가 일반적인 상황에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른바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자율주행차가 모든 것들에 대한 운전에 대한 것들을 통신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0m 차이라고 해도 실제 도로에서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른바 이제 그 인공위성 궤도 높이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지금은 2만 킬로미터 정도의 인공위성 좀 높이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저궤도라고 그러죠. 이제 200에서 1000킬로미터 정도의 저궤도 위성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위성들이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오차 범위가 10m 정도 나는 걸 약 5cm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cm면은 거의 뭐 이제 우리가 하는 통신이나 이런 것만큼 잘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예전에는 차만 만들었다고 치면 요즘엔 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로 뭐 여러 가지 유료 요금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런 저궤도 위성 사업에 이런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좀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자동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수록 특히나 이제 향후의 어떤 기술 패권에서의 선점 때문에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인공위성이 필요하고, 네, 특히나 낮은 인공위성이죠. 낮은 이제 그 위성. 그런데 테슬라는 그럼 테슬라용 위성을 띄우고 현대는 현대용 위성을 띄우고 그러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GPS 만약에 우리나라 위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위성을 쓰겠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위성이 없으니까 미국 걸 빌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스타링크가 계속 띄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망을 깔려고 하는 게 있어요. 6G라고 하는. 네. 그럼 이제 그것을 하게 되니까 일단 인터넷도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스스로 향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망이 없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테슬라 거 빌려 쓰거나 그죠? 나중에. 네, 나중에 아니면 뭐 아까 좀 중국 거 빌려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마치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클라우드를 우리가 외국 거 빌려 쓰잖아요. 뭐 네. 국내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한계성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위성이 초기 때 차라리 빨리 많이 쏴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패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지금 예전에는 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 실제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특히나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기를 들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위성 많이 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그 스페이스X만 거의 2-3천 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론 머스크가 쏘기 전에 네. 그때 우주 전체에서 위성이 한 2,000대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인류가 쏴놓은 위성만큼을 네. 예, 이제 테슬라에게 그 이제 스페이스X에서 쏜 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위성을 쐈는데 이게 예전보다 궤도가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이런 거겠죠. 우리가 천체를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보려고 천체망원경을 켰는데 맨날 위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위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위성이 뭐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렌즈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파수를 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종의 광학이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걸 쏜다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스타링크 위성이 광학 망원경의 관측을 방해할 정도로 밝게 빛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빛이 가다가 뭔가를 반사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망원경 렌즈에 마치 이렇게 도화지에 선을 쫙 그은 것 같은 궤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위성이 이제 뭐지 했더니 갑자기 선이 생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망원경의 성능도 떨어진다고 해요. 주파수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스타링크가 10.7에서 12.7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역이 천문학자들이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를 이들이 쓰는 주파수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해서 감지를 하거나 혹은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찾을 때 이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 말씀드려서 스타링크가 쓰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나중에 뭐 몇만 대 뭐 심지어 스타링크는 뭐 4만 대까지 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있고요. 있겠죠. 물론 네. 우주 공간을 다 천문학자들이 쓰라고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위성 좀 쏘겠다는데 그 관측에 방해된다고 비키라고 할 권리는 사실은 없죠. 둘 다 어차피 그렇죠. 민간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그렇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통신 휴대폰을 쓰는 걸 예를 들면 삼성 직원끼리 통화하기 위해서 삼성이 직접 전국 산에 올라가서 기지국을 세우고 뭐 SK는 SK가 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동통신 회사들 몇 개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거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위성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성 서비스 회사들이 알아서 쏘아 올리고 그거를 사용료 내고 해야지. 네. 당장 없다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쏘아 올리고 현대는 현대대로 쏘아 올리고 네. 자동차 회사 돈 버는 회사는 다 쏘아 올리고 그렇죠. 우리 것만 돼 너희 거는 안 돼 뭐 서로 그러고 있으면 그렇죠. 야, 일단 다 내려와 위성. 다시 처음부터.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쏘아 올리고 나면 내리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잘못 내리면 지구가 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직 무주공산이 우주기 때문에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규제가 생길 거다. 나중엔 표준이 생길 거다. 그렇다면 무조건 먼저 쌓아놓으면 그게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제 그 테슬라가 한 2, 3만 대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뭐 이거 너무 많이 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네. 위성을 다시 떨어뜨리기는 솔직히 어렵고 오히려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먼저 쏜 데들이 선점을 하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아마존도 갑자기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2020년부터 이제 같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러는데 우리 아마존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국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영국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벌써 이렇게 되면서 충돌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지구에서는 만약에 자동차랑 자동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면 네. 그 파편이 튀어도 별로 안 튀잖아요. 근데 우주라는 공간 혹시 영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많은 이제 우주의 상황을 고증한 영화들을 보면 조그만한 볼트 같은 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주선을 파괴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기나 이런 중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하고 영국의 원앱이라고 하는 위성이 충돌할 뻔한 사태가 있었어요. 58m까지 우주에서 접근했다고 해요. 와. 그러다가 충돌 회피 기능 때문에 겨우 피했는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몇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1978년에 네. 나사에 있던 캐슬러 박사라는 분이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서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지면 인공위성들끼리 충돌을 해서 네. 잔해가 지구를 감싸서 인공위성의 모든 기술이 중지되고 인류 문명이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978년에 하셨는데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몇십 대, 뭐 몇천 대 수준이었다가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이런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질서는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질서를 잡기 전에는 우리도 좀 빨리 쏘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중적인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속도감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이 5G 다음에 IT 관점으로 뭐 이른바 6G라고 하는 기술에서 이 저궤도 인공위성이 얼마큼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실제로 이제 계속 이제 스타링크가 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이 우리나라에 2023년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인터넷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뿌려진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가격이 비싸서 뭐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통신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대한 이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카메라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수에즈 운하에 막히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인공위성에 있었던 카메라를 갖고 그 상황을 이제 체크하는 방식인데 이런 이제 카메라만 하는 인공위성은 아주 그렇게 크고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하게 한 수십억 대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전 지구를 다 촬영해서 필요한 것만큼 조각조각 잘라 파는 회사는 없습니까? 네, 지금 그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이제 그 우리로 치면 한 5kg짜리 초소형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한 페트병 크기보다 조금 크다고 해요. 이걸 이미 한 200개 넘는 거를 올린 이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하나 올리는데 6억 원 정도면 된대요. 그러니까 6억 원 정도면은 이제 기존에 뭐 우리가 수조 원 인공위성 생각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저렴한 편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수백 개를 쏘아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조각조각해서 이제 지구를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해서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작은 위성들조차도 미국이나 중국들 중심으로 계속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것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우리도 약간 미국 방식을 따라하자라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좀 결정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이제 나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의 일부를 이전을 받아서 네. 그걸 기업에서 빨리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누리호라고 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제 이전받을 민간 기업을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선 협상 대사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방식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 R&D했었던 기술을 갖고 대기업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네. 이게 우주를 오염시키는 건데요, 그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러다가 많아지면. 전 세계에서 이제 위성 쏘아 올릴 때는 뭐 쏘아 올리지 말자, 뭐 친환경으로 하자 그런 얘기 하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승리호라고 기억나시죠? 네. 승리호가 보면은 우주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5년에 실제로 세계에서 첫 청소선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돌고 있는 우주 파편들을 네. 잡는 이런 건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쓰레기가요. 속도가 엄청나요. 초속 8km가 넘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요. 총알 속도가 초속 400m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치니까는 페인트 조각 하나만 해서 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올 1월 기준으로 이런 위성 이제 그런 파편이 28,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주 파편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위성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주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 쓰레기 제거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라 돈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청소만을 위한 우주선인데요. 어떤 거냐면 2013년에 베스파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해요. 네. 이 100kg 정도 되는 베스파를 대기권으로 끌고 와서 소멸시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선에는 4개의 로봇팔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이러한 연구들이나 실험들을 보면 정말 뭔가 정말 영화나 이제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청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하나 청소하는 데 한 1,900억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우주에 고장난 위성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괜히 돌아다니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치워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쏘아 올릴 때는 유용하니까 참 좋은 건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골칫거리가 되는. 그렇죠. 아까 우리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배웠던 신용카드도 처음에 만들어서 나눠줄 때는 참 네. 좋은데 네. 이게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구 민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게 떨어지는 건 역시도 잘못 떨어지면 큰일이 나고 뭐 최근에 중국에서의 우주선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지구는 선진국들이 다 망치면서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 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합의들 논의들이 어쨌든 지금 UN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속도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